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3월 마지막 주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K 반도체 봄 다시 올까요? 특히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반도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수출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우리 반도체 역성장하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우려도 많이 했는데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을 또 봤는데 또 역전을 한 달 만에 다시 뒤집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뭐 가장 큰 걸 보면 지난달에 일단 왜 지난달에 왜 빠졌냐?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빠졌던 중요한 이유가 가격이 좀 내려갔어요. 반도체 가격이 지난달. 내려가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수출액 자체가 감소한 영향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낸드 같은 경우에는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미세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감산이 일시적으로 감산이 있었거든요. 그 영향 때문에 수출이 좀 감소한 영향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그럼 갑자기. 왜 반등했냐? 네. 3월에 왜 반등했냐라고 얘기하면 이 방금 말씀하셨던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이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한 그 영향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의 어떤 경기, 그러니까 중국이 또 이구안신을 하면서 전반적인 모바일 어떤 디바이스나 IT 디바이스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바이스 판매 영향으로 지금 반도체 수출이 좀 회복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범용 반도체가 뭐 부활한다, 살아난다. 왜 그러는 겁니까? 이거 좀 이유도 알고 싶고 이게 또 맞는 이야기인지도 알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본다 그러면 D램, 그러니까 크게는 D램과 낸드로 구분지을 수 있을 거고 D램 내부에서는 HBM과 다시 D램으로 구분지을 수 있을 텐데요. 보면은 HBM 같은 경우에는 GPU라고 하는 AI 가속기 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 뭐 워낙 뜨겁고요. 큰 성장을 했죠. 근데 이 HBM 쪽은 기존의 D램과 같은 라인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럼 HBM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D램 공정을 늘렸나? 그게 아니고 기존의 D램 공정을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D램 공정 자체는 약간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급 자체는 줄어든 상태에서 D램의 수요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다시 그럼 D램과 낸드의 차이는 뭐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냥 가볍게 생각했을 때 D램은 연산을 보조해 주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 낸드는 그냥 저장을 위한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스마트폰을 바꾸실 때 잘 생각해 보면 요즘 스마트폰을 바꿀 때 요즘 저장 메모리가 너무 딸려서 바꿔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만큼 낸드의 추가적인 수요는 없다는 건데 왜 바꾸냐? 너무 느려졌어라고 바꾸잖아요. 너무 느려졌을 때 연산의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뭐 그러니까 D램이라든가 그다음에 CPU가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져야죠. 결국 여기서 연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을 위한 D램의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낸드는 정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D램의 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D램의 공급은 제한된 상태에서 D램의 수요는 지금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구안신 정책에 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객사들이 이 D램이나 낸드가 앞으로 수요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재고를 계속 줄여왔어요. 근데 이 재고를 줄였던 게 한계에 달하니까 다시 재고를 축적하는 단계에 있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관세에 대한 우려가 지금 크잖아요.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니까 관세라고 하면 가격의 인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맞기 전에 미리 재고를 축적하는 수요, 선수요까지 당겨져서 지금 D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 플러스 수출 지금 호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AI 칩에 들어가는 HBM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8%나 폭락했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일단 확실한 거 하나는 HBM 자체의 수요라든가 시장, 주가적인 거 빼고요. 좋네요. 엄청 뜨겁고요. 네,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조금 헷갈리는 실적을 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일단 처음에 실적 처음 발표하고 나서 시간에서 플러스 2%가 올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정규장에서 마이너스 8%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또 헷갈렸다는 건데 첫 번째로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이 회사는 이제 12월부터 2월까지가 회계연도 기준 2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건데 매출액이 80.5억 달러, 80억 5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79억 1천만 달러를 상회했어요. 넘었어요. 그다음에 HBM 매출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3분기 전망치 매출 전망치도 86억 9천만 달러, 예상치 84억 8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단에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출은 왜 좋냐라고 얘기하니까 25는 PC 성장률이 한 자릿수 중반 이상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PC가 잘 나갈 거라는 거죠. 여기에 AI 채택이 모바일 디램 수요를 촉발할 거야. 기존에 스마트폰에 들어갔던 게 대충 평균을 한 8GB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12GB가 평균이 될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디램의 수출하량 자체가 늘어날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 OEM들에서 사용하는 재고 조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점점 수요는 증가할 거야. 그러니까 매출은 늘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거기다가 가격도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처음에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게 여기서 우려가 발생했냐? 생각보다 이익률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진이 네, 안 GP 좋죠. 마진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1분기에 39.5%가 나왔는데 2분기에 37.9%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시장 예상치는 38.4%였기 때문에 뭐 원래도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긴 했지만 이것보다 더 떨어졌어요. 근데 3분기 전망치는 36.5%. 아까 2분기가 37.9%라고 했는데 1.4%포인트가 또 하락하는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하는데 이익률은 악화되는 형태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정말 좋은 게 맞아?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마이너스 8%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시장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거 매도하지 않으면서 좀 버텨준다. 주가가 뭐 1, 2% 정도 하락해서 버텨준다고 한다면 이 마진의 이슈는 마이크론에 약간 국한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뭐 그렇다고 하면 이 매출 증가, 결국은 시장이 성장하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시장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HBM 자체에 시장이 커진다라든가 수요가 늘어난다든가 여기에 대한 의심은 없는 거죠? HBM이 물론 증가하긴 하는데 여기서 의심이 들어왔죠. 여기도요? 이 매출에 대한 의심도 있나요? 네, 매출에 대한 의심도 들어왔죠. 아, 예. 그러니까 물론 GTC에서 엔비디아 젠슨 대표가 우리의 향후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HBM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예. 앞으로 AI 컴퓨팅을 위해서는 뭐 100배 정도 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는데 네. 딥시크 때문에 사람들이 믿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에서 워낙 자원 효율적인 이런 서비스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런 과감한 투자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물음표 자체가 약간 의문점을 들게 만든 거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수요가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HBM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기대감은 선반영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주가에는. 그런데 네.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선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정말 하반기에 공급이 딱 들어온다. 그러면 경쟁 심화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경쟁 심화로 인해서 캐펙스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는 결국은 가격 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HBM의 전체 시장은 오히려 더 적어지거나 아니면 성장률이 둔화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HBM에 대한 완전한 장밋빛 전망도 약간은 좀 퇴색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DRAM도 약간 상방이 네. 메모리 조정 반도체를 맞춰 있는 것 같고 HBM도 아주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마진도 이익률도 떨어지고 시장도 상당히 경쟁이 격화되면서 예전만큼 수요도 크지 않을 것이다. 좀 부정적인데요?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예. 반도체 굉장히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 가격이 이제 너무 바닥을 찍어서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거야라고 하면서 바닥을 치면서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봄이다 뭐 네. 이런 건 아니군요. 그렇죠. 완연한 봄은 아니고 아직은 조금 걱정이 되는 단계인데 가격은 반등했으니까 실적은 좋아질 거고 여기에서 메모리 반도체들이 주가가 반등하는 건 당연해라고 시장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을 봤을 때 이 다음 스텝은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 안 좋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는 어렵고 안개가 아직은 있는 상태라서 그거를 좀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HBM4 얘기를 좀 짧게 하고 그다음에 상호 관세, 반도체 관세 얘기를 해볼 텐데 HBM4가 새로운 성장 추구가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네. 하이닉스는 가장 빨리 12단도 시제품 공개했고요. 삼성전자도 HBM4는 자신 있다. 이게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는 없습니까? HBM 결국은 HBM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엔비디아의 로드맵에 따라 네. 정해져 있는 거고 엔비디아의 로드맵은 지금 시장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HBM4가 어마어마한 탈출구가 될 거다라고 저는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HBM4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고. 엔비디아 칩이 팔려야 HBM4도 팔리니까. 그렇죠. 네. HBM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 이상의 성과를 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지금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디서 돌파구를 진정한 돌파구를 어디서 마련해야 될 거냐? 네. 제2의 HBM에서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HBM은 약간 ASIC화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ASIC화라고 하는 건 네, 이게 기존의 반도체는 범용 반도체 그냥 만들면 여기서 쓰는 건데 네. 이거는 고객 맞춤형으로 만드는 반도체에 가깝거든요. HBM은.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이나 어떤 그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서 그들의 맞춤형 반도체를 새롭게 개발해서 공급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네. 또 이번에 GTC에서 새롭게 얘기된 게 소캠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캠이라고 하는 건 이 D램의 새로운 표준 모델이기 때문에 네. 이 디바이스, 이 소캠이 사용되는 디바이스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결국은 또 메모리 반도체 사용량이 증가하는 거라서 이 두 개의 측면에서 새롭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정리는 트럼프의 품목별 관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도 아마 품목별 관세가 들어갈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정부는 이거 외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AI 반도체 부분 양자 쪽에 상당한 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K 반도체가 나아가야 될 길,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품목 관세 넘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뭐 세계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품목 관세가 오늘은 4월 2일에 동시에 부과되지 않는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 뭐 자동차라든가 뭐 반도체도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안도했는데 결국은 부과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얘기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고 또 이게 국가별로 또 약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그렇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명히 협상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오늘 뭐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했는데 이 방안에서 뭐 어떤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또 미국에 주는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는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요. 뭐 네. 정부도 많이 반도체에 좀 쏟아 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정부도 반도체 지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되고 특히나 우수한 인력을 잘 길러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올림픽의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중국은 인해 전술을 쓰지만 우리나라도 금메달 많이 따잖아요. 이 올림픽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는 건 엘리트 교육 때문이거든요. 엘리트 체육, 그렇죠. 그렇죠. 엘리트 체육.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수의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 이 우수한 인재들을 전부 다 의대 쪽으로 뺏기지 말고 네. 정말 여기에 막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장학금도 주고 이 사람들 진짜 우수한 인력들이 뭔가를 이끌어 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보상도 많이 주고 해서 우리나라도 정말 스타 반도체 개발자들이 나올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시면 ASML은 슈퍼을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등장해야지 설사 메모리 반도체에서 다른 경쟁 업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슈퍼을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의 영향력, 강세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네네. 아우토라는 네. 자동차라는 말은 이제 사라지고 네. 기아도 모빌리티, 네. 뭐 현대도 모빌리티. 네. 자, 이 모빌리티의 개념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될까요? 기존에 말씀하신 자동차라는 개념은 이동 수단을 말하는데 기계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빌리티의 사전적 의미는 유동성, 이동성, 기동성 이걸 폭넓게 아우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동하면 자꾸 기계만 생각하는데 실제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통틀어서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네. 결국 자동차, 드론, 그다음에 PM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나 킥보드, 전기차, 예. 수소전기차 모든 이동수단 외에도요.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제가 또 여기 오는데 뭐 혹시 택시를 탈 경우에는 호출을 하겠죠. 예. 그 호출 서비스나 아, 소프트웨어도 들어가네요. 소프트웨어까지. 예, 아. 그다음에 승차 공유, 예. 그다음에 스마트 물류 이런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결국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용이하고 편하게 해주는 모든 시스템을 통틀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융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드론도 모빌리티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움직이는 그 약간 전기 장치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모빌리티고 맞습니다. 네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예. 다 포함한 개념이다. 네네. 아주 한 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송봉석 교수님.
저희가 지금 시리즈가 AI 넥서스거든요. 이제 기존의 산업에 AI가 들어온 겁니다. 이 모빌리티도 잘 보면 AI가 뭔가 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끝난 이제 GTC 2025 보면 엔비디아도 자기네들도 모빌리티 뭐 하겠다, 자율주행하겠다. AI가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AI는 모빌리티와 어떻게 결합이 될까요? 네, 모빌리티가 우선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네. 이런 데에서 아마 그 체감할 수 있게 자율주행이 올 거고요. 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펄스 마일리지라고 해서 이제 배송을 하는데 자율주행차까지 오는 부분을 로봇으로 이용해서 올 예,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내리고 나서 또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게 이제 우리가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라스트 마일 배송도 예.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이제 그 모빌리티의 로봇을 이용을 해서 생산에서도 공장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예. 부품을 이송한다든지 네. 제품을 또 우리가 주차로 오시라고 해서 차를 이렇게 떠가지고 예. 그 배송 트럭까지 갖고 온다든지 그래서 모빌리티의 범주 자체가 다양도해지지만 약간 겹치네요. 로봇과 모빌리티가 약간 그렇죠. 겹치네요. 그래서 모빌리티 자체가 로봇을 이용한 모빌리티까지 확장되고 있다. 예. 물론 그 로봇과 모빌리티 안에는 AI라는 핵심 기술이 들어가서 소프트웨어가 구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자율주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확 손에 잡히는 개념은 역시 AI가 두뇌가 돼서 자율주행을 막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이럴 텐데 중국이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미국도 테슬라가 있고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삼국의 자율주행의 현황, 기술 개발의 수준 한번 볼까요? 어떤 정도입니까 지금? 그래서 마침 이제 사실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자주 체험을 해야 되는데 마침 제가 이제 3월 초에 미국을 방문해서 네. 샌프란시스코하고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그다음에 현대차가 있는 아틀란타 이 세 군데를 좀 보면서 출장을요? 이제, 다녀오셨군요. 가서 이제 네. 5개 정도의 그 모빌리티 운행하는 걸 좀 체험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널리 다 알려져 있는 그 웨이모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FSD 있죠, 웨이모. 그래, 네. 그것도 좀 비교해서 이제 네. 12 버전하고 13 버전, 13 버전, 12 버전 같은 것들을 체험을 했었고, 그다음에 좀 아마존에서 또 이제 지원해서 차를 기존의 승용차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죽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투자를 하고 이게 이제 그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만들고 있는 아마존 카.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듣기로는 이제 올해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좀 경험을 좀 해봤는데 느끼는 바는 네. 아까 뭐 SDB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뭐 학자니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제 이게 이제 느꼈던 바고 네. 중국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제가 최근 출장을 안 갔기 때문에 이제 뭐 학계에서 들은 바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요즘 체험을 하고 와서 이제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준하면 조금 그 미국 거보다는 좀 어그레시브하다. 조금 이렇게 무섭다라고 무섭다. 느껴진다. 네, 네. 근데 그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느꼈던 거는 웨이모하고 테슬라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웨이모는 좀 편안한 느낌. 주무실 수 있나요 혹시? 아, 웨이모라면? 저는 이제 구글카.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웨이모가 내 차라면 한 이틀 정도 타면은 졸릴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들었고 엄청나네요. 예. 테슬라는 조금 이제 하면서 약간 약간 눈은 떠야 된다. 네. 무례함을 느낄 수 있는.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의 자율주행 차는 테슬라보다 좀 더 무례하다. 좀 더 리스키하다. 더 리스키하다. 예. 뭐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저가 테스트를 못한 부분은 이제 깊게 이제 주차라든지 지하 2층, 3층 막 주차장 내려가서 이제 주차하는 거 같은 것들은 미국은 이제 워낙 넓기 때문에 네. 그냥 밖에 도로에서 주차를 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지하 3층, 4층까지 내려가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미중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은 아까 비교가 좀 안 되나? 아직까지 좀 활성화가 안 돼 있긴 안 한데 됐구나. 네. 시범 운행으로는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기술적 격차가 조금 존재하는 상황이다. 레벨 이렇게. 3는 되나요? 우리 진짜 솔직하게 우리가? 레벨 3에 준하는 차량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상용화를 하려고 예, 했는데 이제 예. 좀 지연이 됐고요. 그게 테슬라가 쓰는 이름인데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그래서 이제 그 NOA라고 하는데 그 NOA가 곧
올해 말 내년도에 상용화가 될 거다. 그래서 레벨 3 정도에 되는 차량은 곧 소개가 될 될 예정이다 예정이다. 정도로 좋습니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AI 모빌리티 분야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AI 모빌리티의 선봉에 선 기업 그룹 한 곳을 꼽으라면 현대차 그룹이죠. 현대차 그룹 한번 현황 정리해보고 가보도록 하죠. 역량은 좀 어떤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유일무이하잖아요. 원톱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우리나라의 장점이면서 단점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점은 이제 회사가 하다 보니까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네. 이런 게 장점이지만 밀어줄 수 있다. 네, 장점이지만 또 반대로 이제 지금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서로 또 경쟁하는 구조에서 기술이 발전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고전분투하면서 잘 하고 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위기가 있는 거는 확실하고 관세나, 위기를 예. 돌파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에서 개발하던 방법과 프로세스를 탈피해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현대자동차 그 위 임원들이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얼마나 빨리 전환될 거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한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정도로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지금 약간 좀 달라지게 전용한다고는 하지만 저기에서부터 언젠가 또 AI 모빌리티 좀 펼칠 수가 있겠죠? 또 본고장에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틀란타도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관세 문제 때문에도 네. 좀 문제인데 시기적절하게 현대자동차가 사실 그 관세 문제를 예측하고 공장을 졌을 네네.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건 간에 그 시기적절하게 이제 공장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자동차 산하에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네. 굉장히 그 대단한 로봇 기업이죠. 로봇 기업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로봇 기업들이 이 생산을 자동화하는데 뭐 많은 기술들이 최첨단 기술을 좀 갖고 있다라는 것도 네네. 굉장히 특이점이고요. 투입한다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반기부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시사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밸리가 사실은 이제 스탠포드라는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조지아에도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텍이라고 조지아텍이요.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조지아에 사실 생각보다 조지아텍이 유명하지만 기업이 없습니다. 네. 인더스트리가 없고.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대규모로 현대기아가 투자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공장의 규모도 울산 공장이 대략 한 여의도의 3배라고 하는데 네. 여의도 4배 규모의 그 굉장히 큰 공장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지금 사실은 그 조지아텍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현대자동차가 컬래버레이션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시기적절하게 잘 됐다.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네. 됩니다. 자, 저희가 현대차로 점검까지 해봤고요. 좀 다음 분야입니다. 하늘을 나는 차, 플라잉카라고도 이야기하고 UAM, 도심항공교통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오죠? 교수님, 곧 UAM 시대? 예. 예,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예, 반드시 올 거고요. 네. 그다음에 도심 내 3차원 이제 공중 교통 체계를 준비를 해서 그렇죠. 그중에 이제 날아다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교통 체증이 심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물론 안전한 어떤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3차원적으로 구성을 해서 한강 위나 아니면 아라뱃길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운행을 하겠다 이런 목표거든요. 예. 당연히 인프라 구축부터 기체 개발부터 플랫폼 운영, 서비스 유지 보수까지 모든 시스템을 총망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시장이 좁다 보니까 기술 개발부터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과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부러운 것은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백악관에서 주도해가지고 R&D 예상 우선 집행 산업이라고 아예 항목을 빼놨고요.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UAM 생태계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예.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항공교통 혁신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와 다르게 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은 기업의 규모나 R&D 예산이 충분하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 주도하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술 개발부터 A부터 Z까지 어느 정도 꾸려나가고 정부 차원에서는 생태계 개발이라는 전체적인 레이아웃만 잡아주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와 민간 또 대학, 연구기관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 가지고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목표는 뭐 2028년 이럴 때 아니면 30년 이때쯤이면 시범을 통해 가지고 네. 응급 환자 우송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네네. 닥터 헬기 개념이겠죠. 네. 이런 어떤 예상을 갖고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I 모빌리티의 또 다음 단계 드론입니다. 드론. 이게 이제 약간 다른데 우리 플라잉카와 UAM과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수준이고 아예 뭐 드론이 이미 전쟁에도 투입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산업에 바로 지금 투입될 수 있을 정도까지 왔나요? 지금 드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게 그 좀 슬픈 얘기지만 하여튼 네. 최첨단 기술은 우선은 그 방위 무기에 적용되는 예. 게 방산부터 시작됐다. 방산 산업에 적용되는 게 1순위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민간 산업으로 내려오는 건데 비즈니스로 오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드론 같은 걸 이용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 교량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내가 무인으로 조절하면 물론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방송이죠. 지금 네네. 영화를 예, 찍는다든지 예. 방송을 할 때 굉장히 그럼 몇 년 됐죠 벌써.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예. 있는 거고 굉장히 그다음에 이제 호주나 이런 데들은 이제 노후화된 터널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 터널 같은 것들을 그렇죠.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래서 활용 범위는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드론에 대한 기술도 굉장히 그 AI 기술과 하드웨어의 발전 기술에 발맞춰서 같이 성장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그 응용 분야도 굉장히 빨리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술은 되는데 네네. 사회적인 합의 이게 네네. 절실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 기업의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합의해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은 정부와 기업이 같이 많은 홍보를 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어떤 보안 문제라고 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동의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 무조건 완화할 게 아니라 기술 개발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좀 선도적으로 기술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 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공동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도 그렇고요. 이 관련 기업들이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우리 국민들이 또, 네. 또 이해력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또 된다. 또 이런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송봉섭 아주대 미래모빌리티 공학과 교수,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월 마지막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